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깊은 지하에서는 양성자들이 거의 빛의 속도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해온 이론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우주의 법칙은 이미 정해졌고 기록되었으며 최종 결론까지 내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레 약 27km의 거대한 고리 안에서 그 법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우주보다도 차가운 은하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향합니다. 반물질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낙하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약 16,000번의 한 번꼴로 예상과 다르게 붕괴하는 입자를 찾아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만큼이나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가보시죠. 그 기계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세르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현실을 뒤트는 이 거대한 장치를 들여다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농경지 아래 지하 약 90m에 묻힌 채 거대한 원을 그리는 터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터널은 세르니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둘레는 약 27km로 작은 도시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 아래 차갑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경주가 멈추지 않습니다. 달리는 것은 바로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물 한 방울에도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중심에서 꺼낸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을 뽑아 한 줄기의 빔으로 모은 뒤 전기력의 반복적인 가속으로 점점 더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빔이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각각의 양성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얼마나 가깝냐고요? 빛보다 시속 약 11km 느릴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본 그 무엇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속도라면 하나의 양성자가 둘레 약 27km의 고리를 매초 10,000번 이상 돕니다. 그리고 이미 터널을 수천 바퀴나 돌고 있습니다. 두 개의 빔이 나란히 동시에 달리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마치 순환 선로 위의 두 열차가 곧 정면 충돌하도록 조준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각각의 빔은 고속으로 달리는 여객열차와 맞먹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 사람 머리카락보다 가는 입자다발 하나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빔이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단단한 금속에도 곧바로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전체는 여러 겹의 보호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컴퓨터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순간에 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기계가 단지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훨씬 더 기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50년 동안 믿어온 일련의 법칙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 법칙 어딘가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찾기 위해 도시 규모의 터널까지 파내려간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반세기 동안 입자물리학자들은 모두 같은 규칙서를 머릿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표준 모형이라 부르며 과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혹독하게 검증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모두 나열합니다. 우리 몸과 이 행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별을 만드는 가장 작은 조각들입니다. 이 이론은 시험을 거듭해서 통과했고 때로는 한 나라의 폭을 예측하면서 동전 두께만큼의 오차만 남기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실제 측정값과 정밀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공이라면 완전한 승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학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규칙서에 분명히 빠진 페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모형은 지금 우리를 의자에 붙잡아두는 중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물질보다 5배 이상 많은 보이지 않는 질량, 암흑물질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주에 왜 물질이 이렇게 가득한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학대로라면 우주는 텅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론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서를 공격하기 위한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셀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돌은 표준 모형을 향한 일격이며 이 이론이 마침내 깨지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만약 규칙서가 완전하다면 충돌은 영원히 예상대로만 일어나고 어떤 놀라움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충돌이라도 그 패턴을 깨뜨린다면 그 균열은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 아래에 숨어있던 더 깊은 세계를 처음 엿보게 하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계를 수년 동안 만든 과학자가 일부러 그것을 벽에 내던져 산산이 부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부주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 들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부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충돌을 만들어내려면 빔을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하게 조준해야 합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질주하는 머리카락 굵기의 두 입자빔을 약 27km 고리 안에서 정확히 유도해 모래알보다 작은 지점에서 서로 충돌시켜야 합니다. 아주 조금만 빗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속도의 입자를 조종하는 일은 물리학적으로 악몽에 가깝습니다. 최고 속도의 양성자는 곧장 직선으로 날아가 터널벽을 뚫고 나가려 합니다.
이를 다시 원형 궤도로 휘게 하려면 세른에는 지구상 거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별과 별 사이의 빈 우주보다도 차가운 우리 은하에서 가장 추운 장소에 있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빔을 휘게 하기 위해 세른은 1000개가 넘는 거대한 자석을 사용합니다. 각각이 괴물 같은 크기입니다. 자석 하나의 길이는 약 15m로 스쿨버스보다 길고 무게는 소형 트럭과 비슷합니다. 이들을 고리 전체에 배치하면 휘어진 자력의 벽을 이루며 질주하는 양성자를 붙잡아 부드럽게 다시 원형 궤도로 돌려보냅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자석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지구 전체 자기장보다 10만 배 이상 강합니다. 나침반 바늘을 북쪽으로 돌리는 힘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자기장은 방 건너편에서도 손에 든 렌치를 잡아당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강한 힘을 만드는 데는 가혹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 정도 전류를 일반 전선에 흘리면 토스터 열선에 전력을 100만 배 높여 넣은 것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른은 마법처럼 빌리는 방법을 씁니다. 특정 금속을 충분히 정말 극도로 낮은 온도까지 식히면 전기가 저항도, 열도, 솔실도 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류는 마치 결코 느려지지 않는 강처럼 계속 흐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초전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온도입니다. 이 상태를 만들려면 자석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갑게 식혀야 합니다. 화씨 영하 456도, 즉 섭씨 약 영하 271도에 이릅니다. 깊은 우주의 어둠보다도 낮은 온도입니다. 바로 지금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곳 가운데 하나는 멀리 떨어진 얼어붙은 위성에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아래에서 조용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세른은 자석 내부를 액체 헬륨으로 채웁니다. 파티용 풍선을 띄우는 바로 그 기체를 극저온의 액체로 바꾼 것입니다. 수많은 액체 헬륨이 장치 안을 흐르며 둘레 약 27km의 고리 전체를 자연계 어디보다도 깊은 추위에 붙잡아둡니다. 이 장치에는 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계 안에 두 극단이 나란히 공존합니다. 자석은 가능한 최저 온도에 가깝게 얼어있고 빔이 충돌하는 아주 작은 지점은 태양 중심보다 뜨겁게 번쩍입니다. 가장 차가운 곳과 가장 뜨거운 곳이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맞닿아 있습니다. 장치 전체를 이 정도로 식히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고리를 냉각하는 속도는 바다를 얼리는 것보다 느리고 수리를 위해 다시 데려오면 몇 달의 가동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해마다 대부분의 시간을 얼어붙은 채 보냅니다. 절대영도 가장자리에서 잠든 거인과 같습니다. 이 얼어붙은 자석의 벽이 빔을 정확히 붙잡으면 마침내 본격적인 충돌 준비가 끝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줄기의 양성자 빔이 하나의 지점을 향합니다. 먼지 한 점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고리 네 곳에서 두 빔이 서로 교차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교차점에서는 순수한 운동이 새로운 현실의 조각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리의 네 지점에서 두 빔은 서로를 향해 조정되고 그 충돌은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들어온 상식 가운데 하나를 뒤흔듭니다. 흔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른 안에서는 매초 수천 번 에너지가 물질로 바뀝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두 양성자가 정면 충돌하면 단순히 구슬 두 개처럼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속도 안에 막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 순간 그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야 하고 자연에는 비밀스러운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물질로, 물질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둘을 연결하는 그 공식 말입니다. 충돌하는 찰나, 충돌의 순수한 에너지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입자로 굳어집니다. 순수한 운동에서 갓 태어난 미세한 물질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옵니다. 마치 두 자동차가 너무 강하게 충돌해 잔해의 무게가 원래 자동차보다 더 무거워지고 충돌의 힘으로 새로운 조각들이 생겨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충돌이 만들어내는 힘 덕분입니다. 양성자가 빠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더 무거운 새로운 입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속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느린 기계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볍고 흔한 입자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빠른 기계라면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 이후 자연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희귀하고 무거운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묘한 것을 찾으려면 그 값을 에너지로 치를 만큼 강하게 충돌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대부분은 거의 즉시 사라집니다. 무겁게 태어난 입자들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존재 시간이 너무 짧아 빛조차 원자 하나의 폭을 간신히 가로지를 사이에 이들은 붕괴합니다. 더 가벼운 조각으로 쪼개지고 그 조각들이 다시 더 가벼운 조각으로 붕괴하면서 잔해의 소나기를 뿜어냅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소나기입니다. 희귀한 무거운 입자는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남겨진 가벼운 조각들의 분포를 포착합니다. 동물이 떠난 뒤 진흙에 남은 발자국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거꾸로 추적해 충돌에서 무엇이 태어났는지 알아냅니다. 이제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교차점에서는 양성자 뭉치가 매초 약 4천만 번 서로를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충돌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매 초 4천만 번,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보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 끝없는 미세한 폭발의 폭풍 어딘가에 규칙서가 풀지 못한 질문의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빛이 원자 하나를 가로지르는 시간보다도 빨리 죽는다면 대체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너무 거대해서 그것들을 넣기 위한 지하 공동을 따로 파야 했던 기계들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사건을 얼려 포착하는 카메라와도 같습니다. 2012년 여름, 과학자들로 가득한 방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며 50년 전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다 큰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은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힉스였고 화면에 나타난 입자는 그가 거의 반세기 전 머릿속에서 처음 떠올린 바로 그 입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입자 하나를 보고 울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규칙서의 거대한 수수께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입자는 무겁고 어떤 입자는 깃털처럼 가벼운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모든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 하나의 특별한 조각, 즉 빠진 입자가 존재해야만 성립했습니다. 찾으면 규칙서는 살아남고 찾지 못하면 전체 그림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입자가 유령 같았다는 점입니다. 무겁고 희귀하며 태어나는 순간 거의 곧바로 붕괴했습니다. 하나를 만들려면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충돌이 필요했습니다. 셀른이 처음부터 건설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 기계는 예측된 뒤 48년 동안 숨어있던 단 하나의 입자를 잡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탐색은 혹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조 번의 충돌을 훑으며 오직 이 입자만이 잔해에 남길 수 있는 희미한 패턴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충돌은 평범한 부산물만 만들었습니다. 극히 드문 일부만이 그들이 원하던 흔적을 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일은 마치 한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속에서 특정한 속삭임 하나를 듣고 그 소리가 정말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연구팀이 서로 다른 두 검출기에서 연구했습니다. 탐색 중에는 서로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두 팀이 각자 같은 데이터의 돌출 신호를 발견했을 때 누구도 실수나 기대에 따른 착각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가린 두 증인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2012년 7월 4일 두 팀은 이론이 요구한 질량 범위에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규칙서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빠져있던 조각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언론은 이 입자에 극적인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신의 입자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이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힉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앞줄에 앉아있던 피터 힉스는 젊은 시절 처음 적어놓은 아이디어로 과학계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이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피터 힉스는 입자를 예측한 뒤 화면에서 실제로 확인하기까지 48년을 기다렸습니다. 달 착륙보다도 오래된 예측이 그가 처음 생각을 내놓았을 때는 존재하지도 않던 기계에서 마침내 포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입자를 찾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힉스 입자는 훨씬 더 크고 기묘한 무언가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우주의 모든 것이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우리는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통과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을 채우고 별과 별 사이의 공간도 채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힉스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출 수 없는 빛의 흐름처럼 빛의 속도로 흩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어떤 것에는 질량이 있을까요? 왜 볼링공은 무겁고 빗줄기는 질량이 없을까요? 과거의 규칙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를 채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보이지 않는 장을 상상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입자는 계속해서 이 보이지 않는 장을 통과해 움직입니다. 어떤 입자는 거의 저항을 느끼지 않고 쉽게 지나가지만 다른 입자는 장에 붙잡혀 느려집니다. 입자가 이 장과 더 강하게 상호작용할수록 움직이게 만들기 더 어려워지고 바로 그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질량은 결국 어떤 물체를 움직이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깊은 눈으로 덮인 넓은 들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위를 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설피를 신고 달리면 가볍고 빠르게 눈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반면 무거운 장화를 신은 어른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깊이 빠지고 느리고 힘겹게 나아갑니다. 같은 눈밭이지만 저항은 다릅니다. 이 비유에서 눈은 힉스장이고 얼마나 깊이 빠지는지가 질량입니다. 가벼운 입자는 설피를 신은 것처럼 움직이고
무거운 입자는 무릎까지 눈에 빠져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념은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실 가운데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빛 자체에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느려지지 않습니다. 빛을 이루는 입자들은 이 장을 완전히 무시하며 눈 위를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빛은 언제나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붙잡아 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장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힉스 입자가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이 세른에서 양성자를 충분히 강하게 충돌시키자 힉스장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고 그 장은 하나의 파동을 입자 형태로 내보내며 반응했습니다. 그 파동이 바로 2012년에 포착된 힉스 입자였습니다. 파동을 발견했다는 것은 장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바다를 볼 수 없지만 물보라가 튄다면 그곳에 물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사실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무게, 발이 바닥을 누르는 이유는 우주가 태어난 지 불과 몇 초 되었을 때부터 존재해온 보이지 않는 장과 우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는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그 장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는 질량이 없고 태양도 행성도 선안의 원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규칙선은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장은 실제였고 입자는 발견됐으며 한동안 물리학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질 전체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모든 입자의 반대 전하를 가진 거울상 쌍둥이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를 연구하기 위해 세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기묘한 공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물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빛이 원자 하나를 가로지르는 시간보다도 짧게 사는 입자를 잡으려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성당만한 지하 공동을 파고 에펠탑보다 무거운 기계들로 그 안을 채웠습니다. 이 기계들을 검출기라고 부르며 빔이 충돌하는 지점을 사방에서 둘러쌉니다. 거대한 양파를 떠올려 보십시오. 층 안에 또 층이 있고 충돌은 정확히 한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각 층은 충돌에서 튀어나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잔해를 잡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입자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층을 하나씩 뚫고 지나가면 각 층은 입자가 지나간 위치와 속도를 기록합니다.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검출기 하나는 높이가 약 24m로 6층 건물만한 크기이며 지하 깊은 공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다른 검출기는 약 14,000톤으로 파리의 유명한 에펠탑보다도 무겁고 조립에만 수년이 걸릴 만큼 엄청난 양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부품 하나하나는 정밀시계를 맞추듯 세심하게 정렬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카메라이며 실제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 장씩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매초 약 4천만 번 충돌 직후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매초 4천만 장의 스냅샷이 새로 태어난 입자들이 날아가는 순간을 얼려놓습니다. 지구상의 평범한 카메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검출기 안에는 약 1억 개에 이르는 미세한 센서가 들어가며 모두 동시에 작동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의 몇 메가픽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1억 개의 감지점을 가진 카메라가 매초 수천만 프레임을 촬영하면서 거대한 강철 구조물 아래 묻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난 거의 즉시 사라지는 입자의 발자국을 읽으려면 그 정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층마다 역할도 다릅니다. 안쪽 층은 자기장 속에서 휘어지는 전하 입자의 가느다란 곡선 궤적을 추적합니다. 입자가 더 빠르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수록 덜 휘기 때문입니다. 바깥쪽 층은 벽처럼 입자를 멈춰 세우고 부딪혀오는 잔해의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합치면 과학자들은 한 번의 충돌 전체를 되짚어 무엇이 나타났고 질량이 얼마나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붕괴했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출기가 이토록 빈틈없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희귀하고 흥미로운 입자 자체는 센서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중심부에서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층까지 도달하는 것은 그들이 남긴 더 가벼운 조각들의 분출뿐입니다. 그중 몇 개만 놓쳐도 단서 절반이 지워진 범죄 사건을 풀려는 것처럼 전체 이야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기는 거의 모든 것을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포착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런데 충돌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문제를 만듭니다. 매초 4천만 장의 이미지와 1억 개의 센서가 밤낮 없이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 정보의 홍수는 지구상의 어떤 컴퓨터도 모든 컴퓨터를 합친다 해도 전부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순간에 어떤 충돌을 영원히 보존하고 어떤 충돌을 버려 다시는 볼 수 없게 할지 냉혹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른은 매초 믿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4천만 번의 충돌 가운데 거의 전부를 영원히 버리고 극히 일부만 남겨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기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 홍수입니다. 과학자들이 매초 일어나는 4천만 번의 충돌에서 모든 세부 정보를 저장하려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 장치들도 순식간에 가득 찰 것입니다. 검출기 하나에서 쏟아지는 원시 데이터를 전부 복원한다면 영화 파일을 쌓아 올리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그 양이 달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날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저장 장치도 이 강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치는 냉혹해야 합니다. 특별한 컴퓨터들은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시간에 각 충돌을 훑고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충돌은 평범하고 지루한가? 이미 10억 번이나 본 유형인가? 아니면 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희귀하고 무거운 무언가의 흔적을 품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충돌은 즉시 삭제되어 영원히 사라집니다. 가장 유망한 극소수만 저장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순간에 매초 4천만 장을 찍지만 겨우 수백 장만 남길 수 있는 사진작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이미지에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담겼을지 결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트리거 컴퓨터가 매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걸러낸 뒤에도 남는 양은 엄청납니다. 셀은 한 해에만도 일반 노트북 수천만 대를 가득 채울 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는 인류가 한 장소에 모아놓은 가장 거대한 정보 집합 가운데 하나이며 장치가 가동될 때마다 계속 커집니다. 단 한 대의 컴퓨터로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소와 대학의 수십만 대 컴퓨터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공동 두뇌처럼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자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면 작업은 여러 대륙의 컴퓨터로 조용히 나뉘어 동시에 처리됩니다. 모두가 같은 퍼즐의 조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컴퓨터가 됩니다. 여기에는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성인 과학자들을 울게 만든 힉스 입자의 발견은 수조 번의 충돌 가운데 고작 몇 번의 사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트리거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그 충돌들을 벌였다면 답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삭제된 충돌의 바닷속에서 아무도 보기 전에 또 무엇이 버려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물리학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장씨는 매일 과학자들이 이미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상한 조건에 맞는 충돌만 남깁니다. 하지만 가장 기묘한 발견은 처음 보기에는 지루해 보여 쉽게 지나치고 쉽게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목표는 두 번째 연구소 전체를 지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셀은 평범한 물질만 충돌시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것의 거울상인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물질을 원자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희귀한 물질이어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전량을 한데 모아도 전구 하나를 몇 분 이상 켜지 못할 정도입니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싼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물질이며 셀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은 반물질입니다. 과학 전체에서 가장 기묘한 쌍둥이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종류의 입자에는 정기적 부호가 반대인 거울상 입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전하를 가진 작은 입자에는 양전하를 가진 쌍둥이가 있고 양전하를 가진 입자에는 음전하 쌍둥이가 있습니다. 질량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보통 물질의 완벽한 반사입니다. 이제 섬뜩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질 한 조각이 자신의 반물질 쌍둥이와 닿는 순간 둘은 번쩍이며 사라집니다. 부서지거나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를 소멸시키며 두 물질의 전체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의 폭발로 바뀝니다. 자연계에서 이만큼 격렬하고 완전한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반물질 한 점이 같은 양의 물질과 만나면 질량 대비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폭탄보다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반물질을 만드는 일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순간 주변의 평범한 물질, 벽과 공기와 도구에 닿아 작은 상관과 함께 소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반물질을 만들고도 단 하나의 물체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내려앉는 순간 폭발하는 눈송이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눈송이를 바닥에 닿지 않게 공중에 영원히 띄워두어야 하는 셈입니다. 셀은 양성자의 거울상 쌍둥이부터 시작해 반물질을 하나씩 만듭니다. 이어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원자 안에서 도는 작은 입자의 거울상 쌍둥이와 결합시킵니다. 둘을 제대로 합치면 가장 단순한 원자의 반사체인 반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물 한 방울마다 들어있는 수소의 거울상 버전입니다. 만들어지는 양은 우스울 만큼 적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반물질 전체는 핀 머리 위에 올리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이며 대부분은 눈 깜짝할 사이도 못 버팁니다. 만약 누군가 1g을 사고 싶다고 해도 실제로는 살 수 없겠지만 이론상 가격은 수조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 속도로 그만큼을 만드는데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들기도 어렵고 스스로 소멸하기도 쉬운 것을 왜 쫓는 것일까요?
반물질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완벽한 거울상 쌍둥이라면 모든 행동도 완벽하게 거울처럼 같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원자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시험해 그 거울이 정말 완벽한지 아니면 반사에 아주 작은 흠이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하려면 먼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반원자 몇 개를 붙잡아 덫의 단 하나에도 닿지 않게 한 곳에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안한 도구는 순수한 자기력으로만 만든 우리입니다. 반물질을 붙잡는 일은 맨손으로 불꽃을 감싸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 10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이 불꽃은 어떤 것에 닿는 순간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고체로는 전혀 접촉하지 않으면서 반원자를 잡을 수 있는 우리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순수한 힘으로 만든 병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원자는 보통 원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전하가 없습니다. 중성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전하를 띤 입자라면 전기력으로 밀고 당겨 쉽게 가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에 문지른 풍선이 벽에 달라붙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성인 반원자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장은 반원자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벽으로 떠밀려가 닿는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미묘한 손잡이를 찾았습니다. 반원자는 전체 전하는 없지만 자기만의 희미한 자성을 지닌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자석처럼 행동합니다. 그 희미한 자성이 자연이 허락한 유일한 손잡이입니다. 전하 입자를 붙잡는 힘보다 수천 배 약할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 힘만으로 무언가를 붙잡는 것은 거미줄 한 가닥으로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과학자들은 덫 주변에 강력한 자석을 배치해 중앙에 보이지 않는 골짜기 같은 자기장 구조를 만듭니다. 그 골짜기에 놓인 반원자는 벽 쪽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중심으로 부드럽게 밀려납니다. 매끈한 그릇 안에서 구르는 구슬을 떠올려 보십시오. 놓아두면 구슬은 가장자리를 넘지 못하고 다시 바닥으로 굴러내려옵니다. 여기서 그릇은 전적으로 자기력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반원자를 아무것도 닿지 않는 빈 중심부에 붙잡아둡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반원자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 자기장 그릇의 가장자리를 넘어 곧장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먼저 반원자를 가능한 최저 온도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까지 식혀야 합니다. 즉 절대적인 추위의 바닥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극저온으로 반원자의 움직임을 거의 기어가듯 느리게 만들어야만 자기장 골짜기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반원자를 순간적으로만 붙잡았다가 잃곤 했지만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더 차가운 덫과 더 강한 자기장, 더 안정적인 자석이 등장했습니다. 기록은 초의 일부에서 몇 초, 다시 몇 분으로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한 연구팀은 반원자들을 한 번에 16분 이상 붙잡아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닿는 순간 스스로 사라지는 물질에게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16분은 짧게 들릴 수 있지만 인류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거울상 물질 한 조각을 가만히 붙잡아 연구하고 빛을 비춰 그 비밀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담한 실험을 시도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붙잡아둔 반원자 몇 개를 풀어놓고 아주 주의 깊게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기묘하고 아름다운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물질을 떨어뜨리면 다른 모든 것처럼 아래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갈까요? 400년도 더 전 갈릴레오라는 인물이 기울어진 탑에 올라 서로 다른 물체를 떨어뜨리며 낙하를 관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그 오래된 실험을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돌 대신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물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현대 과학자라 해도 그것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공도, 휴대전화도, 깃털도 놓으면 중력이 땅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한 힘이지만 지금까지 떨어뜨려 본 모든 물체는 보통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물질을 떨어뜨리고 관찰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어 보이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반물질이 위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력이 거울상 쌍둥이를 다르게 다뤄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낼 가능성이 아주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학의 가장 깊은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무너집니다. 중력은 모든 종류의 물질을 똑같이 다룬다는 법칙입니다. 반원자 단 하나가 위로 떠오르는 모습만 확인돼도 떨어지는 사과, 공전하는 행성, 우주 전체의 형태를 설명하는 법칙을 다시 써야 합니다. 중요성은 더 클 수 없었고 실험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반원자는 무엇에든 닿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굴뚝처럼 세로로 세운 긴 덫을 만들고 중앙에 자기력으로 붙잡은 반원자들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과 아래쪽의 자기장을 동시에 천천히 약화시켜 양쪽 문을 함께 열고 반원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지 관찰했습니다.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중력이 반물질을 아래로 끌어당긴다면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반원자가 위쪽보다 많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력이 위로 밀어낸다면 위쪽이 더 많아야 합니다. 어디서 소멸하는지 세면 중력 자체가 작은 성광으로 답을 적어주는 셈입니다. 문제는 반원자들이 남아있는 미세한 열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팝콘처럼 사방으로 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든 일부는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12번이 넘도록 반복하며 성광이 나타난 위치를 하나씩 합산했고 숫자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살폈습니다. 결과는 아래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약 5개 가운데 4개의 반원자가 덫의 아래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물질은 떨어뜨린 돌처럼 우리처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울상 쌍둥이도 다른 모든 것과 같은 중력에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유령 같은 물질로 갈릴레오의 탑 실험을 되풀이했지만 수백 년 전 평범한 물체로 얻었던 것과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에게는 안도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위대한 법칙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열려있기를 바랐던 문 하나도 조용히 닫혔습니다. 몇몇 과학자는 반중력이 과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를 설명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수수께끼는 더 선명하고 절박해졌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이 행동하고 거울이 정말 이토록 완벽하다면 끔찍한 질문 하나가 답을 잃기 때문입니다. 왜 우주에는 애초에 물질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칙대로라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서로를 소멸시키고 텅 빈 빈만 남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멈춰 세울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진 최선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지구도 우리 발밑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는 오직 빛과 침묵만 남은 어둡고 텅 빈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과학 전체에서 가장 깊은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주가 태어난 직후 첫 순간의 극히 작은 찰나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순수한 에너지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식으면서 입자로 굳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셀은에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물질만 홀로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질과 반물질을 같은 수의 쌍으로 만듭니다. 하나의 쌍둥이와 하나의 거울상 쌍둥이가 매번 함께 태어납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우주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어야 합니다. 물질 입자 하나마다 반물질 입자 하나, 정확한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거울상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둘은 닿는 순간 순수한 에너지의 성광 속에서 함께 사라집니다. 완전한 성혈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섬뜩한 결론에 닿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정말 같은 양으로 만들어졌다면 서로를 찾아 모든 쌍이 소멸했을 것입니다. 우주의 첫 순간에 단 하나의 별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오늘날 남아있을 것은 빈 우주를 퍼져나가는 희미한 빛뿐이었을 것입니다. 은하도, 행성도,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물질이 살아남았습니다. 증거는 손과 땅과 머리 위에 태양을 비롯해 눈 돌리는 곳마다 있습니다. 평범한 물질은 어디에나 있지만 반물질은 자연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울상 쌍둥이는 우주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구했지만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놀라울 만큼 작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반물질의 균형은 극미하게 어긋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물질 입자가 10억 개 있을 때 물질 입자는 약 10억 1개였습니다. 10억 개의 고작 하나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새벽에 벌어진 거대한 전투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질 병사 10억과 반물질 병사 10억이 마주섭니다. 돌진하고 충돌하며 빛의 폭풍 속에서 한 쌍씩 서로를 지워버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전장은 거의 비어있지만 완전히 비지는 않습니다. 10억 명마다 물질 병사가 하나씩 더 있었기 때문에 가느다란 생존자들의 줄이 남습니다. 그 생존자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주의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 것과 만진 것, 모든 은하의 모든 별은 이 남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억 개 가운데 소멸하지 않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말았어야 할 전쟁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이 균형을 기울였을까요? 무엇이 완벽한 거울을 깨뜨렸을까요? 단 하나의 추가 생존자가 빠져나가 우주 전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차이 말입니다. 답은 자연 법칙 속에 아주 작은 결함에 숨어 있습니다. 물질을 그 쌍둥이보다 아주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자연 법칙 어딘가에는 미세한 흠이 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을 아주 조금 다르게 다루는 작고 비밀스러운 불완전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신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흠이며
그것을 찾는 일은 과학에서 가장 거대한 추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거울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평범한 입자에 적용되는 모든 법칙은 쌍둥이에게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되어 둘을 구분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균열 하나 없는 완벽한 반사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새벽에 벌어진 거대한 전투는 완전한 무승부로 끝나 우주는 텅 비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거울 어딘가가 깨져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과학자들은 마침내 거울이 거짓말하는 순간을 잡아냈습니다. 정밀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일부 희귀 입자가 더 작은 조각으로 붕괴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물질 버전과 반물질 버전의 행동을 비교했습니다. 둘은 똑같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반물질 쌍둥이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붕괴했습니다. 결국 거울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현상에 이름을 붙였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자연은 물질과 그 쌍둥이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특정 입자가 붕괴하는 법칙 안에는 아주 희미한 기울기, 미세한 편향이 숨어 있습니다. 작고 놓치기 쉬워 존재를 증명하는 데 뛰어난 연구가 필요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균열을 찾아낸 연구는 과학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답을 향해 곧장 가리키는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초기 우주의 균형을 기울이고 10억 개마다 생존자 하나를 남기며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이 나타난 듯했습니다. 존재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큰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제 균열의 크기를 측정하자 턱없이 작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려진 거울의 결함으로는 우리가 보는 물질의 극히 일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초기 우주의 계산에 넣어보면 여전히 거의 텅 빈 우주가 나옵니다. 10억 개마다 물질 하나가 더 살아남으려면 지금까지 발견한 것보다 훨씬 큰 균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왔더니 거대한 현관문이 활짝 날아가 있는데 측정되는 바람은 산들바람뿐입니다. 그 바람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문을 그렇게 열어젖힐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강한 무언가가 지나갔지만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물리학이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균열은 산들바람이고 우주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칙 어딘가에는 아직 숨어있는 더 큰 거울의 결함, 더 강한 불균형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거울이 다시 거짓말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가장 좋은 곳이 세른의 충돌에서 태어나는 특별한 입자 안이라고 봅니다. 무겁고 수명이 짧으며 아름다움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입자가 붕괴하는 방식은 바로 눈앞에서 규칙을 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겁고 불안정해서 1조분의 1초를 겨우 넘긴 뒤 산산이 부서지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이 짧은 생애 동안 과학자들이 수십 년째 찾아온 거울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입자에는 기묘하게도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먼저 구성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은 코크라는 작은 기본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코크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물질은 대체로 가장 가벼운 두 종류만 사용하지만 자연에는 더 무겁고 희귀한 종류도 존재합니다. 그중 무거운 종류 하나가 뷰티 코크입니다. 평범한 코크의 육중한 친척으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충돌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멸을 향한 시계가 돌아갑니다. 뷰티 코크는 붕괴할 때 여러 경로를 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더 가벼운 입자들의 조합으로 쪼개집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규칙선은 각각의 붕괴 방식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야 하는지를 매우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이 경로는 흔하고 저 경로는 드물며 특정 경로 하나는 거의 금지된 것처럼 극도로 드물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확률을 아주 세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밀성이 선물인 이유는 뷰티 코크를 새로운 물리학을 잡는 덫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입자나 숨겨진 힘이 존재한다면 뷰티 코크에 아주 작은 영향을 주어 각 경로로 붕괴하는 빈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규칙선은 하나의 확률 분포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확률이 다르다면 규칙서가 모르는 무언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르는 뷰티 코크의 붕괴를 관찰하기 위한 검출기 전체를 따로 건설했고 수년에 걸쳐 수십억 개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붕괴 가운데 하나는 뷰티 코크가 더 가벼운 친척인 스트레인지 코크로 변하면서 서로 짝을 이루는 작은 입자 두 개를 함께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규칙서에 따르면 이 붕괴는 매우 드물어야 하며 튀어나오는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흩어져야 하는지도 정밀하게 예측됩니다. 확률이 이미 알려진 편향된 동전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규칙서는 이 동전이 앞면으로 나올 비율을 소수점 여러 자리까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번만 던져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번 던지고 모든 결과를 세면 아주 작은 조작조차 숫자에 드러납니다. 수십억 개의 뷰티 코크를 관찰하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상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전을 수십억 번 던졌습니다. 뷰티 코크가 스트레인지 코크로 변하는 과정을 계속 관찰하며
튀어나오는 조각들의 각도와 비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실제 결과를 규칙서가 요구하는 값과 비교했습니다. 수년 동안 숫자는 이상한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예측에 가깝지만 과학자들을 불편하게 할 만큼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단서, 속삭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크게 외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울기가 진짜인지 단순한 운인지 알려면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동전 던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달에 새로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열어 확인하자 동전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한 연구팀이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검토한 끝에 결과를 내놓았고 물리학계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수십억 번 관찰한 뷰티코크의 희귀한 붕괴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고 현실과 규칙선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측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은 뷰티코크가 스트레인지 코크로 변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관찰하면서 남은 입자들이 날아가는 정확한 각도를 추적했습니다. 규칙선은 그 각도에 대해 뚜렷한 예측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자들은 계속 예측에서 조금 벗어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법칙이 요구하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붕괴 과정에 개입해 아주 살짝 밀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연의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무작위성은 언제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동전을 충분히 많이 던지면 아무 의미 없는 이상한 연속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가 그저 중요해 보이는 불운의 연속일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답은 대략 16,000분의 1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규칙서가 완벽히 옳다면 이 정도로 강한 불일치는 약 16,000번의 시도 가운데 한 번 정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16,000분의 1은 심장이 빨라질 만큼 작은 확률입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12번 넘게 연속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드뭅니다. 뷰티코크에서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불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세르니의 다른 검출기를 사용하는 완전히 독립된 팀도 비슷한 붕괴를 따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첫 결과가 장치 하나의 오류라면 두 번째 팀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한 두 개의 독립 실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일치입니다. 이 불일치가 진짜라면 규칙서가 모르는 새로운 입자나 새로운 힘이 존재해 뷰티코크가 붕괴할 때 몰래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50년 된 법칙에 눈으로 들여다볼 만큼 큰 균열이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너머의 물리학을 처음 엿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거울에 잃어버린 균열이나 우주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질량처럼 가장 깊은 질문들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용의자를 쫓았지만 흐릿한 모습만 몇 번 본 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마침내 서로 다른 두 카메라가 같은 밤, 같은 골목에서 같은 수상한 인물을 찍었습니다. 아직 얼굴이 선명한 사진은 아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물리학계에 흥분이 퍼졌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힉스 이후 가장 큰 돌파구의 시작이 아닐지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중한 연구자들은 속도를 늦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리학에서 16,000분의 1은 아무리 흥미로워도 규칙서가 깨졌다고 선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다시 쓰기 위한 기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50년 만에 가장 위대한 발견을 거의 확신하면서도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실제 과학의 중심에 있는 낯설고 가혹한 규율입니다. 누구든 현실을 다시 쓰겠다고 선언하려면 과거 수많은 흥미로운 결과를 무너뜨린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뷰티키 코크의 불일치가 우연일 확률은 약 16,000분의 1이었습니다.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우연일 가능성이 16,000분의 1뿐이라면 집을 걸어도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자물리학자들은 훨씬 가혹한 규칙을 따릅니다. 그동안 수없이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발견을 주장하려면 우연일 확률이 약 350만 분의 1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16,000분의 1이 아니라 350만 분의 1입니다. 신호가 그 정도로 강해져야만 과학자들은 일어나 규칙서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약하면 신중한 표현을 씁니다. 증거 또는 단서라고 부를 뿐 결코 발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수많은 실험을 하고 수많은 숫자를 확인하다 보면 드문 우연이 가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많은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동전을 던지면 어딘가에서는 순전히 우연으로 앞면이 12번 연속 나옵니다. 16,000분의 1짜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발견이라고 외친다면 가짜 돌파구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분야 전체가 오경보에 잠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반복돼 왔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는 규칙서의 균열처럼 보였다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사라진 흥미로운 이상 신호들로 가득합니다. 숫자의 유혹적인 돌출 신호 하나가 나타나면 헤드라인이 폭발하고 기대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총돌 데이터가 더 쌓이면 그 돌출은 줄어들어 통계적 유령으로 사라지곤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교훈을 힘들게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슬롯머신의 연승과 비슷합니다. 몇 번 연속 운이 좋으면 기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이 충분히 오래 플레이하면 누군가는 순전히 우연으로 그런 연승을 맞게 됩니다. 기계가 정말 조작됐는지 알려면 훨씬 더 많이 플레이하고 그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뷰티코크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충돌을 모아 불일치가 더 강해지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뷰티코크 결과는 흥분과 고통이 공존하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새 물리학을 암시하는 가장 강한 단서 가운데 하나지만 두 검출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기대를 더욱 키웁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에는 닿지 못했고 한 번만 삐끗하면 모두를 속인 또 하나의 유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확률이 높은 기준을 향해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무너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신호가 살아남는다면 규칙서에 거대한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짧고도 불길한 단서 목록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단서 하나는 전혀 다른 입자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겁고 유령 같은 입자는 20년 동안 이상하게 흔들리며 마치 숨겨진 우주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작은 입자 하나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계속했고 측정할 때마다 같은 불가능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추가 흔들림은 20년 동안 숨겨진 우주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뮤온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원자 안에서 돌며 휴대전화의 전류를 운반하는 작은 입자의 기묘한 친척입니다. 뮤온은 같은 전하와 거의 같은 행동을 보여 사실상 복사본에 가깝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만 있습니다. 뮤온은 무겁습니다. 작은 친척보다 약 200배 무겁습니다. 같은 캐릭터를 헤비급으로 키운 것과 같습니다. 뮤온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혼자 두면 약 200만 분의 1초 만에 더 가벼운 입자들로 붕괴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도 뮤온은 바로 지금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깊은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선이 대기 상층부와 충돌할 때 태어나 끊임없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손을 내밀면 매초 몇 개의 유령 같은 헤비급 입자가 손과 몸을 아무 감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합니다. 뮤온은 무겁기 때문에 유난히 민감한 탐지자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뮤온은 아주 작은 회전자석처럼 행동합니다. 강한 자기장 속에 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팽이가 천천히 원을 그리듯 흔들리며 회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흔들림의 정확한 속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흔들림은 뮤온 혼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뮤온 주변의 빈 공간은 사실 완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직접 포착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생겼다 사라지는 유령 같은 입자들이 끌어오르듯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뮤온이 흔들리는 동안 그 순간적인 유령 입자 하나하나가 뮤온에 미세한 힘을 주어 흔들림을 아주 조금 빠르게 또는 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뮤온을 강력한 탐지자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뮤온의 흔들림에는 우리가 아직 본 적 없는 입자를 포함해 우주의 모든 종류의 입자가 남기는 지문이 담깁니다. 만약 미지의 입자가 다른 모든 실험을 피해 숨어 있다 해도 뮤온 주변 공간에서는 순간적으로 나타나 흔들림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흔들림을 충분히 정밀하게 측정하고 알려진 입자들만으로 계산한 예측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세심하게 측정했습니다. 거대한 고리를 만들고 뮤온들을 그 안에서 질주시키며 한 나라를 가로지르는 거리를 재면서 머리카락 한 올 너비보다 작은 오차만 남기는 수준으로 흔들림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입자들만을 사용해 규칙서가 예측한 값과 실제 흔들림을 비교했습니다. 두 값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뮤온은 아주 조금 더 많이 흔들렸고 알려진 입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미세한 추가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같은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규칙서 밖의 미지의 유령 입자들이 뮤온 주변 공간을 채우며 회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암시처럼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차이는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매혹적인 단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너머에 숨겨진 세계가 기다린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론을 내릴 새로운 결과가 도착했고 답은 거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뮤온이 규칙서를 깨트렸다고 외치기 전에 더 조용하지만 더 두려운 질문을 풀어야 했습니다. 뮤온은 멀쩡하고 계산이 틀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흔들림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유령 같은 입자들이 뮤온 주변의 빈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며 각각 회전에 아주 작은 힘을 줍니다. 정확한 흔들림을 예측하려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입자가 주는 영향을 전부 더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어렵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그 문제의 무리는 코크를 붙잡아두는 접착제와 같은 강한 상호작용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입자들은 하나씩 얌전히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떼지어 몰리고 얽히며 서로를 당기는 복잡한 폭풍을 이루어 종이와 연필만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이들의 기여를 정확히 계산하는 일은 소용돌이 치는 강에서 모든 물결의 정확한 모양을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한 부분이 전체 예측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완전히 다른 두 방법을 사용했고, 바로 여기서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제 실험에 의존했습니다. 다른 충돌 실험의 측정값으로 복잡한 입자무리가 뮤온에 주는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험을 아예 건너뛰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들을 이용해 입자무리를 처음부터 시뮬레이션하고 자연의 기본 법칙을 수치 하나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두 방법이 서로 다른 답을 냈다는 것입니다. 실험 기반 계산법은 이론과 측정된 흔들림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남겨 새 물리학의 흥미로운 단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계산은 다른 답을 냈습니다. 결과값이 더 크게 나와 실제 측정값 쪽으로 가까워졌고 흥미로운 차이를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물리학계는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숨겨진 우주로 통하는 문을 보았고, 다른 쪽은 복잡한 수학 한 부분에 잘못된 계산법을 사용해 생긴 신기루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쪽 모두 뛰어난 과학자들이었고 논거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동시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울 없이 케이크 무게를 맞추려는 두 명의 최고 요리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명은 모든 재료를 직접 무게 재고 다른 한 명은 종이에 적힌 레시피만으로 계산합니다. 결과가 다르다고 케이크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 하나가 틀린 것입니다. 뮤온의 실제 흔들림이 케이크라면 어느 계산법을 믿어야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개선되자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는 점점 더 신뢰할 만해졌고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실제 측정과 일치하는 예측 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흥분시킨 거대한 차이는 서서히 규칙서의 균열이라기보다 계산 방식의 불일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대결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쪽에는 역사상 가장 정밀한 뮤온 흔들림 측정값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세계의 이론 물리학자들이 새롭게 다듬은 예측값이 있었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는 순간 20년의 수수께끼는 규칙서를 깨트리거나 조용히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답은 202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거의 모두가 바라던 것의 반대였습니다. 2025년 여름 뮤온 실험 연구진은 수년간 다듬어온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뮤온 흔들림을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측정한 값이었고 불확실성은 약 800만 분의 1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깔끔한 수치라면 논쟁을 끝내야 했고 실제로 끝냈습니다. 다만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최종 측정은 이전 값들과 거의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뮤온은 정말 그 정확한 속도로 흔들렸습니다. 실험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값을 수년간의 슈퍼컴퓨터 연구로 갱신된 새로운 이론 예측과 나란히 놓자 두 숫자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20년 동안 물리학을 괴롭혀온 거대한 차이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추가 흔들림은 우주 어딘가에 미지의 입자가 숨어 있다는 가장 강한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연구 경력이 그 결과 위에 세워졌고 이를 설명하려는 수십 개의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이의 대부분은 복잡한 수학 한 부분에 덜 정확한 계산법을 사용한 데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을 다듬자 미스터리도 녹아 사라졌습니다. 많은 과학자에게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뮤온이 50년 된 규칙서를 마침내 깨는 균열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칙서는 더 굳건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팽이처럼 돌며 흔들린 무겁고 유령 같은 뮤온은 처음부터 법칙을 따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외부에서는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실망이야말로 과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과학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발견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가 지루하더라도, 간절히 바라던 결론을 무너뜨리더라도 진실을 쫓습니다. 명확하고 정직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승리입니다. 20년 동안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한 탐정이 증거를 끝까지 따라가 결국 그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탐정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킨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규칙서를 가능한 한 혹독하게 시험했고 규칙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렵게 얻은 정직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론가들은 계산법 사이의 작은 차이를 정리하며 예측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수학이 더 정교해지면 아주 작은 차이가 다시 나타날 희박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물리학은 종처럼 문을 완전히 닫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열어둡니다. 그래도 뮤온의 교훈은 뷰티코크 결과를 포함해 모든 흥미로운 이상 신호 위에 그림자처럼 걸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상 신호는 발견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전장입니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더 정확히 계산해서 우리가 새 우주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렌즈의 얼룩을 보고 있는지 가려내라는 요구입니다.
유명했던 이상 신호들은 반복해서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규칙선은 중요한 대결에서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오래된 법칙을 방어하는 동안 세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우연히 발견합니다. 규칙서 안에 숨어있던 완전히 새로운 생물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존재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만큼 기묘한 입자들입니다. 50년 동안 물질의 기본 블록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에 관해 단순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르는 그 패턴을 너무 명확하게 깨는 입자를 찾아냈고, 과학자들은 물질의 규칙서에 아무도 읽지 못한 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시 코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자성 무거운 입자들을 만드는 작은 기본 블록입니다. 자연에서 코크는 혼자 발견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리를 이루며 가장 강한 힘에 의해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코크가 모이는 방식이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코크 세 개가 결합해 우리 몸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또 때로는 코크 하나가 자신의 거울상 쌍둥이인 반코크 하나와 짝을 이루어 더 가볍고 수명이 짧은 입자를 만듭니다. 두 개 또는 세 개, 그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모든 코크 입자는 이 두 패턴 가운데 하나에 들어맞았습니다. 너무 일관적이어서 누익미하지 않는 조용한 자연법칙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다른 조합을 실제로 금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코크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창안자 가운데 한 사람은 더 기묘한 무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코크 4개를 붙일 수 있을까? 5개는 어떨까? 이론상 불가능하다는 법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상 존재할 수 있지만 야생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설 속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세르니의 뷰티코크 연구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수십억 번의 충돌 잔해를 훑던 중 두 패턴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자 놀라운 답이 나왔습니다. 코크 5개가 한꺼번에 묶여 하나의 입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5을 뜻하는 말에서 따와 펜타코크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눈송이는 두 형태뿐이라고 믿어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눈송이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같았고 법칙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계속 조용히 세 번째 형태를 만들고 있었고, 그것을 잡아내려면 이 정도로 강력한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자 과학자들은 5코크 입자를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부 조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였습니다. 숨겨진 한 가족 전체가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과서에 그려진 적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쿼크를 묶는 접착제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쿼크를 묶는 힘은 자연에서 가장 강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강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학자들은 무엇을 만들 수 있고 무엇을 만들 수 없는지 아직 완전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쿼크 무리 하나하나는 그 강력한 접착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새로운 단서이며 아직 대부분 비어있는 지도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5코크 입자들은 가능성의 끝자락에서 드물게 생기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곳곳의 고에너지 충돌과 격렬한 별 내부에서 줄곧 존재해왔고, 누군가 볼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기계를 만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충분히 자세히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5코크는 충격적이었지만 기묘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데이터 안에는 더 이상한 존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훨씬 오래 사는 입자였습니다. 같은 충돌의 홍수 속에는 거의 즉시 붕괴해야 했지만 비슷한 다른 입자보다 훨씬 오래 버티는 입자가 있었습니다. 쉽게 죽지 않는 이 성질은 물질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입자는 쿼크 4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4개를 뜻하는 말에서 따와 테트라 쿼크라고 불렀습니다. 5코크 입자와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지배해온 단순한 2개와 3개의 조합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이색적인 무리가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많은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4코크와 5코크로 이루어진 기묘한 입자들이 데이터에서 계속 쏟아져졌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점점 더 이상한 생물로 가득 찬다는 뜻에서 이 집합을 입자동물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무리는 쿼크들을 하나의 공처럼 빽빽하게 묶고 있는 듯했고, 다른 것은 2개의 작은 입자가 서로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도는 작은 무용수들처럼 느슨하게 묶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조들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완전한 지도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발견 하나마다 그림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중 하나의 테트라코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겁고 이색적인 입자는 태어나는 순간 영상으로 담기도 어려운 속도로 사라지지만, 이 특정 4코크 덩어리는 친척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입자의 세계에서는 한 시대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긴 수명 덕분에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이색 입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런 기묘한 물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지 더 오래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결국 모든 것은 쿼크를 묶는 힘으로 돌아갑니다. 이 힘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로 행동하는 괴물 같은 힘입니다. 두 쿼크를 멀리 떼어 놓으면 자석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대신 오히려 힘이 더 강해져 늘어난 고무줄처럼 다시 끌어당깁니다. 충분히 세게 잡아당기면 고무줄에 쌓인 에너지가 너무 커져 쿼크 하나를 홀로 탈출시키는 대신 새로운 입자들을 통째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쿼크도 혼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기묘한 성질 때문에 강한 상호작용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법칙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복잡한 기에 적용해 푸는 일은 슈퍼컴퓨터조차 버겁습니다. 그래서 충돌기가 찾아내는 새로운 쿼크물이 하나하나는 우리가 겨우 계산할 수 있는 힘을 현실에서 시험하는 실험이 됩니다. 자연이 기묘한 입자 하나씩을 통해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벽돌집 두 종류만 안다고 생각한 장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 같은 벽돌로 만든 탑과 다리와 나선 계단을 보여줍니다. 장인은 벽돌이 처음부터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색 입자들이 물리학자에게 주는 충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쿼크가 아무도 그리지 못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은 발견을 하나씩 쌓아가며 물질이 어떤 형태까지 될 수 있는지 전체 범위를 서서히 지도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원자 속의 평범한 세 쿼크 조합뿐 아니라 충분히 강하게 충돌시켜 쿼크를 묶는 힘을 풀어놓을 때만 나타나는 거친 미지의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힘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쿼크 덩어리를 만드는 대신 과학자들은 물질 자체를 완전히 찢어놓아 시간의 새벽에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물질 상태로 녹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물질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잃을 정도로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도 거의 140억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빛나는 숲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르는 필요할 때 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탄약을 바꿉니다. 양성자 하나씩을 발사하는 대신 수백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빽빽하게 채워진 납 원자핵을 장치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덩어리들을 거의 빛의 속도로 서로 충돌시킵니다. 충돌이 너무 격렬해 양성자와 중성자 자체가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쿼크는 강한 상호작용에 묶여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영원히 갇혀 있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잡아당겨도 쿼크 하나만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납 원자핵끼리 충돌하는 중심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극도로 치솟아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녹고 아주 짧은 순간 쿼크와 그들을 묶던 힘의 매개체가 풀려 소용돌이치는 스프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며 뒤섞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쿼크 글로온 플라스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는 어떤 물질 상태와도 다릅니다. 물질이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 녹아 쿼크와 글로온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상태이며 창조의 첫 순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숨막힐 만큼 놀랍습니다. 이 스프가 우주 전체를 채운 것은 빅뱅 뒤 약 100만 분의 1초 무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뜨거워 원자뿐 아니라 양성자조차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현실 전체가 끓어오르는 플라스마였습니다. 이후 우주가 식으면서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갇혀 꽂고 평범한 우주가 시작됐습니다. 세른이 이 플라스마를 만들면 갓 태어난 우주를 축소해서 다시 만드는 셈이며 시간의 첫 순간을 들여다보는 창이 열립니다. 과학자들은 자유로워진 쿼크들이 느슨하게 튀어다니는 얇고 희미한 기체처럼 이 스프가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플라스마는 액체처럼 흐르며 거의 완벽한 액체에 가깝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매끄럽고 내부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만으로 초기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의 그림이 다시 쓰였습니다. 얼음이 물로 녹는 모습을 떠올린 뒤 불가능해 보이는 한 단계를 더 나아가 보십시오. 물을 너무 강하게 가열해 물 분자 자체가 분해되고 더 이상 물이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순수하고 자유로운 구성 요소들만 떠다니는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더 깊은 수준의 용융이 바로 쿼크 글로온 플라스마입니다. 물질이 풀려 가장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스프가 어떻게 흐르고 물결치고 식는지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은 갓 태어난 우주가 첫 박동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평범한 물질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처음 굳어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충돌 하나하나는 창조를 축소해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색적인 수프를 만들려면 믿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자유로운 쿼크로 녹이려면 충돌 온도가 인류가 만들어본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 하며 타오르는 태양 중심부의 온도조차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셀은 깊은 지하에서는 단 한 번의 충돌, 상광 속에서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상태가 일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별의 표면보다 뜨겁고 어떤 태양의 중심보다도 뜨겁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프랑스와 스위스의 들판 아래 한 점이 우리가 아는 어디보다 극단적인 용광로가 됩니다. 납 원자핵들이 충돌해 코크스프로 녹아들면 충돌점의 온도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숫자까지 치솟습니다. 수조도에 이릅니다. 그 크기를 느끼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장소인 태양의 중심과 비교해 보십시오. 원자를 짓눌러 핵융합을 일으키고 별을 빛나게 하는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입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열기입니다. 그런데 세른의 코크스프는 그보다 10만 배 이상 뜨겁습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 전체를 데우는 태양의 중심조차 이 충돌에서 만들어지는 불덩이 옆에서는 거의 차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도 여기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묘한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빔을 조종하는 자석은 깊은 우주보다도 차갑고 가능한 최저 온도에 가깝게 냉각되지만 그 자석이 빔을 이끄는 충돌점은 태양 10만 개보다 뜨겁게 번쩍입니다. 은하에서 가장 차가운 곳과 가장 뜨거운 곳이 같은 기계 안에서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공존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 용광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게 존재합니다. 타오르는 지점은 원자 하나보다 작고 빛이 먼지 한 점을 가로지르기도 전에 식어 사라질 만큼 짧게 유지됩니다. 주변을 녹일 위험은 없습니다. 양이 너무 적고 존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라지는 원시의 불꽃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열을 만들까요? 그 온도는 과거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우주는 첫 순간에 모든 곳이 동시에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려면 아무리 짧더라도 그 열을 다시 만들고 관찰해야 합니다. 세르는 아주 작고 찰나적인 빅뱅을 반복해서 만들어 모든 것이 태어날 때 적용된 법칙을 잠시 엿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봉인된 칠흑 같은 동굴에서 성냥 하나를 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꽃은 작고 금세 꺼지지만 짧은 빛 속에서 시작 이후 누구도 보지 못한 벽을 한순간 볼 수 있습니다. 충돌 하나하나가 그 성냥이고 오래된 벽은 갓 태어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작은 지옥 같은 불덩이들에서 과학자들은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흘렀고 어떻게 식었으며 별과 행성을 이루는 평범한 물질이 처음 어떤 모습으로 굳어졌는지를 배웠습니다. 각각의 불덩이는 시간의 새벽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빅뱅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지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였고 널리 퍼졌으며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을 재현하려는 이 기계가 실수로 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의 끝 말입니다. 거대한 기계가 처음 켜지기 몇 달 전 이상한 공포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됐고 두려움에 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충돌기가 블랙홀을 만들어 지구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포가 너무 커져 일부 연구자들은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실제 과학적 아이디어 하나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붕괴하고 남은 잔해이며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붕괴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가 블랙홀을 만든다는 생각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은 더 기묘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은 구성 요소가 있다면 중력은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규모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이색적인 이론에 따르면 충분히 강한 충돌이 에너지를 극도로 작은 공간에 압축해 미세한 블랙홀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 존재했습니다. 거대한 별을 먹어치우는 블랙홀이 아니라 입자 하나보다 작은 점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블랙홀이라는 말을 듣고 종말을 떠올렸습니다. 스위스 지하에 굶주린 구멍이 생겨 점점 커지고 연구소를 삼킨 뒤 나라와 행성까지 집어삼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끔찍한 이미지였고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신문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든 기계가 대중의 머릿속에서는 종말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걱정한 사람들의 근본 질문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인류가 이전에 한 번도 지구에서 만들어 본 적 없는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가는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입니다. 과학자들도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걸린 문제였기에 신중하고 공개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가득한 도시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을 지르겠다고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불이 번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빅뱅의 조건에 다가가는 기계에 세계가 반응한 방식도 대략 그와 같았습니다. 안전한지 묻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첫째, 충돌기가 실제로 아주 작은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가? 둘째이자 더 중요한 질문은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 작은 블랙홀이 위험한가? 아니면 완전히 무해한가였습니다. 첫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 숨겨진 차원에 관한 아직 증명되지 않은 몇몇 아이디어가 맞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치가 가동된 모든 기간 동안 그런 블랙홀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구멍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심할 근거는 두 번째 질문의 답에 있으며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에 기대고 있습니다. 설령 충돌기가 미세한 블랙홀을 만들더라도 그 블랙홀은 커지지 않고 무엇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태어난 거의 즉시 사라집니다. 블랙홀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뒤집은 발견 덕분입니다. 큰 공포는 한 가지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블랙홀은 한 번 생기면 오직 커지고 끝없이 먹어치운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는 과학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랙홀은 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잃기도 하며 아주 작은 블랙홀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스스로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블랙홀이 완벽한 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중력과 미시 세계가 만나는 수학을 연구하던 뛰어난 물리학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 가장자리의 진공 요동 속에서는 입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서서히 자신의 질량을 잃으며 어둠 속에 희미한 복사를 내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여기서 지구를 지켜주는 반전이 나옵니다. 블랙홀은 작을수록 더 빠르게 질량을 잃습니다. 죽은 별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블랙홀은 너무 천천히 사라져 우주의 나이보다도 오래 걸리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한 미세한 블랙홀은 워낙 작아 엄청난 속도로 증발해 나타난 거의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몇 년이나 몇 천은커녕 눈 깜짝할 시간조차 아닙니다. 충돌에서 만들어진 미세 블랙홀은 번개가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사라집니다. 원자 하나의 폭을 이동하기도 전에 생겼다 없어지며 입자 하나를 삼킬 시간도 없고 더구나 행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말의 구멍은 누군가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뜨거운 철판보다 더 뜨거운 표면에 물방울 하나를 튀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퍼져나가는 대신 순간적으로 지글거리며 사라집니다. 미세 블랙홀도 그 물방울과 같습니다. 작고 뜨거울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위협이 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려운 이미지인 커지는 구멍이 지구를 삼킨다는 생각은 과학을 정확히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미세 블랙홀은 상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짧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본 어떤 불꽃보다 빠르게 스스로 꺼지는 불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실상 끝내는 더 강력한 안심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주에는 우주선이라 불리는 자연입자들이 가득합니다. 폭발하는 별과 다른 격렬한 사건에서 튀어나온 미세한 탄환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충돌기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지니며 수십억 년 동안 지구 대기와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세름보다 강력한 이런 자연 충돌이 지구를 먹는 블랙홀을 만들 수 있었다면 지구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달도, 태양도, 하늘의 모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끊임없이 그런 충돌을 맞아왔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주 곳곳에서 더 높은 에너지로 이 실험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체도 그렇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한 악몽은 블랙홀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묘한 종말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이론상 닿는 모든 것을 자기와 같은 물질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종류의 물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 아이디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블랙홀보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평범한 물질을 자기 복제본으로 바꾸며 멈추지 않는 녹처럼 퍼질 수 있다는 가상의 기묘한 물질 덩어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상의 조각에 어울리게 이상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트레인지레드입니다. 두려움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다시 쿼크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범한 물질은 주로 가장 가벼운 두 종류의 쿼크로 만들어지지만 더 무거운 종류도 있고 그 중에는 스트레인지 쿼크라 불리는 쿼크가 있습니다. 스트레인지렛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많은 스트레인지 쿼크가 한 덩어리로 결합한 새롭고 낯선 형태의 물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몽 같은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이 스트레인지 물질이 평범한 물질보다 더 안정적이라면 어떨까요? 스트레인지렛이 보통 원자에 닿을 때 그 원자까지 스트레인지 물질로 바꾸고 에너지를 내놓으며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커진 덩어리가 다른 원자에 닿아 또 변환시키고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상에서는 스트레인지렛 하나가 연쇄 반응으로 지구 전체를 먹어치워 생명 없는 스트레인지 물질의 공으로 바꿉니다. 끔찍한 그림이었고 과학자들이 무거운 원자핵을 서로 충돌시키기 시작하자 일부는 이런 씨앗을 만들어내기에 딱 맞는 조건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블랙홀을 둘러싼 공포가 이 생각에도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검토하자 여러 이유에서 공포의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스트레인지 물질이 존재하더라도
평범한 물질보다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안정한 스트레인지렛은 다른 것을 바꾸기도 전에 순식간에 스스로 붕괴일 것입니다. 퍼지는 녹이라기보다 금세 사라지는 연기 한 점에 가깝습니다. 둘째, 충돌기한의 조건은 오히려 스트레인지렛 형성에 불리합니다. 스트레인지렛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차갑고 안정된 환경을 선호할 것입니다. 세르니의 충돌은 그 반대로 태양 10만 개보다 뜨거운 불길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온도에서 섬세한 스트레인지렛을 키우는 것은 용광로 안에서 눈송이를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논거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둘러싼 모든 종말 공포를 잠재우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주는 이미 이 실험을 수십억 년 동안 셀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세른보다 훨씬 격렬한 자연 충돌이 우주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달에서도, 먼 별에서도, 폭발하는 태양 같은 별의 중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충돌이 세상을 끝낼 스트레인지렛을 만들 수 있었다면 피해의 흔적은 오래전에 하늘 어딘가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래되고 수많은 충돌 흔적을 가진 달은 여전히 그대로 달입니다. 무엇보다 강한 증거는 어떤 계산보다 조용합니다. 이 기계는 이미 10년을 훨씬 넘게 가동되며 바로 이런 무거운 충돌을 수백만 번, 또 수백만 번 반복해왔습니다. 블랙홀은 나타나지 않았고 스트레인지렛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어떤 구멍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늘 그랬듯 계속 돌고 있습니다. 모든 종말 예측은 가장 단순한 증거로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공포가 가라앉자 과학자들은 이 기계를 만든 진짜 이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이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과 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루는 평범한 물질은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고 정체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모든 별과 은하, 빛나는 가스구름을 모두 합쳐도 실제 우주 전체에서는 작은 몫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수십 년 동안 찾았지만 아직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첫 단서는 은하의 회전을 관찰하면서 나왔습니다. 은하는 우주에서 천천히 도는 거대한 별의 소용돌이입니다. 알려진 중력 법칙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보이는 물질의 양을 바탕으로 바깥쪽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바깥쪽 별들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라면 회전하는 바퀴에서 진흙이 튀어나가듯 우주로 날아가 은하가 흩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언가가 빠르게 도는 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큰 중력의 원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조용한 엄청난 추가 질량이 숨은 골격처럼 모든 은하를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질량이 암흑물질이며 그 양은 놀랄 만큼 많습니다. 우주의 평범한 물질 1kg에 대해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은 대략 5kg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본 모든 것, 연구한 모든 원자는 소수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무언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빛나지도 빛을 가리지도 않으며 유령이 벽을 통과하듯 평범한 물질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유령을 어떻게 잡을까요? 바로 여기서 세르니가 사냥에 들어갑니다. 암흑물질이 어떤 미지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충분히 강한 충돌로 지구에서 그 입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암흑물질이 다른 모든 것을 통과하듯 검출기도 흔적 없이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만들고도 빠져나가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영리한 덫을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에 기대는 방법입니다. 어떤 충돌에서도 전체 에너지와 운동량은 반드시 장보처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돌 뒤 보이는 잔해로 빠져나간 에너지와 운동량을 하나씩 모두 합산합니다. 그중 일부가 사라져 장부가 맞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것을 들고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빠진 몫은 보이지 않게 탈출하면서도 장부에 구멍을 남긴 암흑물질 입자의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밀봉한 상자의 무게를 전으로 재었는데 아무것도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음에도 더 가벼워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틈으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빠진 에너지가 바로 그 가벼워진 상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것이 남긴 빈자리의 모양으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충돌을 훑으며 그런 결정적인 불균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부는 완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암흑물질 입자의 뚜렷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은 여전히 손이 닿기 바로 직전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가
단일 입자보다 훨씬 큰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답은 훨씬 더 기묘한 곳,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의 차원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 방향이 있는 세계에 삽니다. 좌우, 앞뒤, 위아래입니다. 우리가 가본 모든 장소는 이 세 방향 안에 들어갑니다. 공간 전체가 완전하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입으로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눈치채기엔 너무 작은 다른 방향들이 더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대담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이론은 공간의 세 차원보다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하며 추가 차원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작게 말려 있어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 공기의 모든 점마다 원자보다 작고 작은 점 속에 점보다도 작게 말린 다른 방향들이 숨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을 지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순수한 공상처럼 들리는데 왜 진지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숨겨진 차원이 물리학 전체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 즉 중력이 왜 터무니없을 만큼 약한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우리를 땅에 붙잡아 둠으로 약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만큼 작은 자석 하나가 지구 전체의 중력을 거슬러 종이 클립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작은 자석 하나가 행성 전체의 당김을 이기는 셈입니다. 다른 자연의 힘들과 비교하면 중력은 놀랄 만큼 약하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추가 차원은 대담한 답을 제시합니다. 중력도 실제로는 다른 힘들만큼 강하지만 대부분의 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숨겨진 방향으로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3차원 세계에 도달할 때는 약한 물줄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빠져나간 강력한 힘의 희미한 잔여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문들이 있는 방 안의 밝은 램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빛 대부분이 그 문으로 빠져나가 우리에게는 희미한 빛만 닿습니다. 그러면 램프 자체가 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빛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력은 빛이고 숨겨진 방들은 추가 차원입니다. 이 생각이 맞다면 세른에서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충분히 강하면 입자 하나가 이 숨겨진 방향 중 하나로 튕겨나가 우리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검출기에는 에너지가 그냥 없어져 우리 3차원밖에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암흑물질이 남길 법한 것과 같은 장부의 구멍, 즉 부제로 적힌 단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찾았습니다. 충돌 하나하나를 훑으며 현실 밖으로 뛰쳐나간 것처럼 보이는 입자와 숨겨진 차원이 남길 수 있는 다른 기묘한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추가 방향이 실제로 존재하고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면 이 장치가 잡아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침묵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사라지는 입자는 포착되지 않았고 숨겨진 방향의 뚜렷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이 존재하더라도 가장 단순한 이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작거나 기묘해 여전히 장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셈입니다. 이 탐색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생각, 어쩌면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이론과 얽혀 있습니다. 규칙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암흑물질을 설명하며 여러 수수께끼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우아한 그림입니다. 문제는 하나뿐입니다. 수십 년을 찾아도 충돌기에서 흔적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아해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상당수가 반드시 오를 것이라 믿었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여러 미스터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설명하고 규칙서의 복잡한 수학을 정리하며 모든 것 아래 숨어있는 질서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확신을 갖고 쫓았지만 충돌기는 그들의 기대를 꺾었습니다. 그 이론은 초대칭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놀랄 만큼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우주에 알려진 모든 입자에는 우리가 아직 본 적 없는 더 무거운 비밀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본 입자 하나마다 숨어있는 더 무거운 버전이 발견되기를 기다린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입자 가족 전체가 2배로 늘어나며 헤비급 거울상 친척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자연은 왜 이렇게 많은 추가 쌍둥이를 만들었을까요? 현재 규칙서에서 크게 어긋난 부분들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모형의 수학에는 보기 좋지 않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우연히 연필을 끝으로 완벽하게 세워놓은 것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 조정된 숫자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쌍둥이들은 이런 문제를 조용히 상쇄해 수학을 안정시키고 깔끔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에게 이런 우아함은 진실의 징표처럼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그 숨겨진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암흑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가벼운 파트너가 안정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풍부하다면 모든 은하를 붙잡는 보이지 않는 질량을 설명하기에 딱 맞는 유령 입자가 됩니다. 초대칭은 한 번의 아름다운 해법으로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2개를 동시에 풀 수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처음 가동됐을 때 많은 연구자는 무거운 쌍둥이들이 충돌해서 쏟아져 나오리라 예상했습니다.
에너지 범위도 맞아 보였고 이론도 맞아 보였습니다. 발견은 바로 코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곧 이 숨겨진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리라는 믿음 위에 경력 전체를 쌓았습니다. 너무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보물지도가 있어 모두가 X 표시 아래에 금이 묻혀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은 일은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팠습니다. 수년간의 충돌 데이터를 파헤치며 무거운 쌍둥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없었습니다. 충돌이 이어지고 해가 바뀌어도 숨겨진 파트너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이론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약속한 에너지 범위를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이 있어야 할 곳에는 빈 땅뿐이었습니다. 탐색이 반복될수록 가능한 쌍둥이의 질량은 더 무겁고 존재 확률은 더 낮아져 점점 더 좁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의 조용하지만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론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은 그냥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미적 감각에 맞춰줄 의무가 없습니다. 초대층은 변형된 형태로 장치가 닿지 못하는 더 높은 에너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의 연구자들을 사로잡았던 단순하고 아름다운 버전은 벼랑 끝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장치가 과학자들이 원한 쌍둥이를 계속 찾지 못하는 동안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입자를 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어떤 충돌기도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포착한 적이 없는 입자였습니다. 진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매초 수조 개씩 통과하면서 거의 아무 것과도 닿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수조 개의 유령 같은 입자들이 매초 몸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뼈, 의자와 바다, 심지어 지구 전체도 없는 것처럼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입자들은 중성미자라고 하며 지금까지 연구된 입자 가운데 가장 붙잡기 어렵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전하가 없고 질량은 거의 0에 가까우며 다른 것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성미자에게 대부분의 물질은 빈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의 중성미자는 두께가 수억 년에 이르는 단단한 금속벽도 아무 충돌 없이 반대편까지 통과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학이 찾아낸 존재 가운데 진짜 유령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자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태양은 매 순간 상상하기 어려운 양의 중성미자를 쏟아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구를 씻듯 지나갑니다. 한밤중에도 발밑 지면에서 올라와 우리를 통과하는데 지구 전체를 뚫고 온 입자들입니다. 폭발하는 별들도 은하 전체로 중성미자를 날려보냅니다.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입자 가운데 하나지만 거의 아무 것과도 닿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태양과 하늘, 원자로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잡아내지 못했던 명백한 발생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입자 충돌기입니다. 세른의 격렬한 충돌은 혼돈 속에서 수많은 중성미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령 같은 이 입자들은 거대한 검출기를 아무 흔적 없이 통과해 다른 잔해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별한 덫을 만들어 터널 훨씬 아래쪽 측면, 충돌에서 태어난 중성미자가 날아갈 경로에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령 하나가 드물게 무언가에 실제로 부딪혀 흔적을 남기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자들은 충돌기에서 만들어진 중성미자를 직접 포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령들이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간 끝에 새로운 창이 열린 진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충돌은 줄곧 이런 입자를 만들고 있었고 이제야 누군가 현장을 포착한 것입니다. 유령을 잡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성미자는 물리학의 가장 기묘한 영역에서 온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고 놀랍게도 이동하는 동안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바뀌어 비행 중 신분을 바꾸는 변신자처럼 행동합니다. 이 현상은 규칙서에 풀리지 않은 여러 미스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돌에서 태어난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비밀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탐사하지 못한 에너지 영역입니다. 평생 집안을 떠도는 유령의 존재를 희미한 한기 정도로만 알고 살다가 어느 날 마침내 카메라로 잡아내는 장치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유령은 실제하고 연구 가능한 소문이 아니라 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충돌기 중성미자를 잡은 일이 물리학에 가져온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규칙서는 유명한 이상 신호들 앞에서 계속 굳건히 서 있지만 작은 단서들은 끈질기게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난해한 것 하나는 단 하나의 입자의 질량을 재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숫자가 규칙이 허용하는 것보다 완강하게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때로 규칙서의 가장 깊은 균열은 질량이라는 숫자 하나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입자의 질량을 측정하면서 오래전부터 법칙이 예측한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정밀 측정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값이 나왔고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입자는 자연의 기본적인 힘 가운데 하나를 전달합니다. 특정 종류의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며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과정에도 관여하는 힘입니다.
이 입자는 무겁고 수명이 짧으며 정확한 질량을 규칙서가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크지 않습니다. 규칙은 특정한 값이어야 하며 더 무겁거나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측정은 예측과 일치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과거 충돌 데이터를 10년 동안 세심하게 분석한 연구팀이 그 질량에 대한 새로운 초정밀 측정값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공개하자 물리학계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입자가 규칙서가 허용하는 것보다 뚜렷하게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정밀한 측정 오차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컸습니다. 그 더 무거운 값이 맞다면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 질량은 규칙서의 구조 깊숙이 엮여 있습니다. 힉스와 다른 힘들 이론 전체를 붙잡는 섬세한 수치 관계망과 연결돼 있습니다. 질량 하나를 조금만 밀어도 전체 구조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무거운 값은 미지의 입자나 힘이 미세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규칙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숨은 효과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균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물리학계를 들끓게 했고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충격적인 숫자는 한 번의 측정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른을 포함한 다른 팀들도 자신들의 충돌 데이터와 방법으로 같은 입자의 질량을 다시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더 무거운 값을 얻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뒤틀립니다. 선의 주요 실험 가운데 하나가 자체 정밀 측정을 끝냈을 때 나온 값은 규칙서와 편안하게 일치했습니다. 초과도, 균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자는 규칙이 예측한 바로 그 질량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로 충돌하는 두 답이 놓였습니다. 하나의 기념비적 측정은 너무 무겁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숙련된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수행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신뢰받는 두 보석상이 같은 금동전을 서로 다른 저울에 올려 다른 무게를 얻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전의 진짜 질량은 하나뿐입니다. 저울 하나나 있는 방식, 어딘가가 잘못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알아내기 전에는 그 동전이 평범한지 특별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입자의 질량을 둘러싼 오늘날 물리학도 정확히 그런 상태입니다.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신뢰도 높은 결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해결하려면 더 정밀한 측정, 더 많은 충돌, 그리고 불일치 원인을 찾아내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뷰티코크 단서와 함께 매혹적인 미해결 문제의 짧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모두가 문의될 수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최전선 전체의 패턴입니다. 단서 뒤에 또 단서, 암시 뒤에 또 암시가 나오지만 늘 확실성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이 미스터리들을 마침내 결론까지 밀어붙이려면 현재 장치에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충돌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장치를 대폭 더 강력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수조번의 충돌 가운데 극소수 사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비밀을 찾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충돌을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바로 그것을 하려 합니다. 대담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장치는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형태로 변합니다. 지금의 충돌기만 해도 매초 수천만 번 양성자 뭉치를 서로 충돌시키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새 물리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흥미로운 사건은 너무 드물어 이 엄청난 속도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미한 속삭임을 잡으려면 훨씬 오래 듣거나 훨씬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더 크게 외치기로 했습니다. 매 순간에 들어가는 충돌수를 크게 늘리기 위해 양성자 빔을 더 가늘게 조이고 각 교차점에 더 많은 입자를 밀어넣을 계획입니다. 목표는 충돌률을 약 10배 높이는 것입니다. 충돌이 10배 늘면 잔해에서 희귀하고 놀라운 무언가가 나타날 기회도 10배 늘어납니다. 만들어질 데이터 규모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업그레이드 장치는 몇 년만 가동해도 지금까지 충돌기가 전체 역사에서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충돌 데이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대로 조금씩 마시다가 소방호스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너무 커 과학자들은 처리할 컴퓨터 시스템까지 이미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왜 모든 것을 바꿀까요? 희미한 단서를 확실한 답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뷰티코크의 매혹적인 16,000분의 1 이상 신호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진짜 발견의 정상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 선을 넘게 하거나 영원히 무너뜨리는 방법은 더 많은 충돌입니다. 뷰티코크가 붕괴하는 모습을 충분히 더 많이 관찰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상한 행동이 부정할 수 없는 신호로 커지거나 이전의 수많은 단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심판입니다. 모든 미해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전달하는 그 입자의 충돌하는 질량 측정값, 암흑물질이 남길 빠진 에너지, 초대층이 약속한 무거운 쌍둥이의 탐색까지 모두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충돌이 이들을 아마도에서 예 또는 아니오로 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이 질문들을 결론 낼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의 향연입니다.
유성을 찍으려는 사진작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룻밤에는 아무것도 못 찍을 수 있지만 카메라를 여러 밤 계속 켜두고 희미한 흔적을 모두 모으면 드문 사건도 결국 선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업그레이드는 과학자들이 셔터를 훨씬 오래 열어두게 해 우주가 내놓는 가장 희귀한 흔적까지 포착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려면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장치는 오랜 기간 가동을 멈추고 대규모로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석과 검출기도 새롭게 쏟아질 강렬한 충돌의 홍수를 견디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수년에 걸친 거대한 작업이며 목표는 하나입니다. 더 많은 충돌,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도약조차 길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질문 가운데 일부는 아무리 많은 충돌을 만들어도 현재 장치가 도달할 수 없는 에너지를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탐색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미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거대한 후계 장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를 넘어설 기계입니다. 세르니의 계획실에서는 오늘날의 거대한 충돌기조차 작아 보이게 할 장치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둘레 약 27km가 아니라 약 90km에 가까운 고리입니다. 같은 들판 아래에 지금보다 4배 긴 터널을 묻어 현실의 마지막 거대한 비밀들을 추적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름은 미래 원형 충돌기입니다. 장치는 복잡하지만 논리는 단순합니다. 더 무겁고 희귀한 입자를 만들려면 충돌 에너지를 높여야 합니다. 더 높은 에너지에 도달하려면 충돌 전의 입자를 더 긴 거리에서 가속해야 합니다. 더 큰 고리는 양성자가 속도와 에너지를 더 쌓을 공간을 주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충돌시킬 수 있게 합니다. 더 큰 터널, 더 큰 에너지, 더 넓은 탐색 범위,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범위라면 새 장치는 오랫동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답들을 다시 사냥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직접 현재 충돌기가 닿을 수 없는 에너지에서 찾을 수 있고 힉스를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하게 조사해 모든 것에 질량을 주는 장을 훨씬 세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초대층에 숨겨진 쌍둥이와 추가 차원, 뷰티 쿼크를 밀고 있는지 모를 미지의 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어떤 도구보다 날카로운 장비로 모든 미스터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꿈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르며 실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계는 수백억 달러가 들고 건설에 수십 년이 걸려 이번 세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는 같은 돈과 노력을 여러 작은 프로젝트에 나누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거대한 기계가 반드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쪽 쪽에서는 존재의 가장 큰 질문에는 가장 대담한 도구가 필요하며 인류는 늘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만들겠다는 용기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답합니다. 양쪽 모두 깊이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 진짜 논쟁이며 아직 결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지든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이 기계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라 아래 묻힌 채 갓 태어난 우주의 불을 재현하고 존재하는 가장 희귀한 물질을 만들며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을 통과하는 유령 입자를 포착합니다. 세상에 질량을 주는 입자를 찾았고 물질을 창조의 숲으로 녹였습니다. 모든 종말 공포를 견뎌내고 근거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법칙을 반복해서 시험하면서 결코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현실 전체를 설명하는 규칙서는 거의 확실하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빠진 페이지가 있고 우리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질량과 물질이 기묘하게 살아남은 이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희미한 수수께끼들에서 그 빈자리를 느낍니다. 우주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가장 큰 비밀일수록 더 단단히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충돌과 모든 기묘한 입자, 모든 끈질긴 이상 신호는 현실이 정말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이 충돌의 잔해 어딘가 또는 다음 세대의 기계 안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바꾸는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믿는 것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법칙은 한계까지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 현실이 그 아래 숨겨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은 우리 종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직접 지켜볼 세대입니다.